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일찍이 꿈을 검사로 확정했어요.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나는 검사가 될 거야 였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검사는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될 수 있다면서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검사가 되겠다고 말은 하는데 성적이 그 모양이었다 보니 친구들도 제 포부가 우스웠던 거겠죠. 사실 제가 좀 느렸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바로바로 따라잡지를 못했달까요? 그런 저를 인내심을 갖고 믿어주던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어떻게 검사가 되냐, 그러기엔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까지 했는데도 엄마는 그냥 웃었어요. 내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되고 싶다는데 두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다들 뭐 그렇게 심각해요? 어릴 땐 다들 이런저런 꿈꾸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꾸는 검사의 꿈을 헛되다고는 하지 않으셨죠. 그저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만 하셨는데 그때마다 원하는 학원도 등록해 주셨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같은 말씀은 안 하셨어요. 사실 저로선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던 거긴 했죠.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겨우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올렸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갑자기 성적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조차도 깜짝 놀란 결과였죠. 그제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좀 느렸어. 엄마가? 엄마는 공무원이었는데 고시를 한 번에 패스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너도 꼭 나 같아. 나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뭐 외할머니도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꾸준히 나 원하는 대로 했더니 어느 날 불쑥 성적이 오르더라.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잔소리 안 하고 기다려준 거야? 기다린 것도 아니야. 근데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열심히 한 시간은 네 거니까. 덕분에 저는 모두가 비웃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법대에 진학한 것이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에 갔는데 위기가 있었어요. 신입생 때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났던 거죠. 저보다 선배였는데 공부보다는 먹고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는 걸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법대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며 우리 나이에는 책 보는 것보다 인생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술 마시며 인생 한탄을 하고 있을 때면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렇게 1년을 탕진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 성적표에 F가 빼곡했거든요. 제가 낙심하고 있자 엄마가 또 아무렇지 않게 그랬어요. 아니, 공부는 아예 안 하던데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어? 네가 흥청망청 보낸 1년도 네 인생에 남는 시간인 거 알지? 다시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차곡차곡 시간을 쌓는 게 중요할 거야. 네가 가장 잘 알잖아. 마침 남자친구가 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고했더니 만취한 채 집까지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까지 피우더라고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군대 간다고 차는 거 맞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이제 다시 공부에 집중할 거야. 웃기지 마. 다른 남자 생긴 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가 어딨어.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저랑 동기인 남자애랑 눈이 맞은 게 분명하다고 몰아세우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 동기에게 찾아가 확인을 해주기로 했어요. 너 나랑 사귀니? 뭐? 나랑 사귀고 있냐고. 내가 너랑 바람 피웠냐고. 그때 남자친구는 제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 동기랑은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 좋아해. 팔짱을 낀 채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김을 내뿜더라고요. 야, 너 무슨 소리야? 네가 날 왜 좋아해? 우리가 언제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있어? 꼭 말을 나눠야 좋아할 수 있는 건가? 그럼? 그냥 첫눈에 반하기도 하는 거잖아.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야, 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는 이제 좀 빠져주시죠. 군대도 가실 거라면서요.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얘가 저랑 바람 피운 것도 아니지만 저랑 결국 사귀게 될 거예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좋아하니까 저랑 사귀게 될 거라고요. 제가 꼬실 거거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종결됐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는 됐어요. 물론 전 남자친구에게 험한 소리를 바가지로 들었지만요. 하루는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 동기가 절 부르더라고요. 점심 먹었냐? 아니, 입맛이 없어서. 왜? 남친 군대 보내고 나니까 입맛이 없어? 남친은 무슨, 이미 끝난 사이인데.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짜증나. 나한테 고맙지 않아? 내가 왜? 내가 너 좋아한다고 일부러 흘리고 다녔어. 덕분에 깔끔하게 떼어냈잖아.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난 바람 피운 적도 없는데 오해만 받았구만. 그래서 헤어지기 더 힘들었다고. 그때부터 그 동기랑 이상한 썸이 시작됐어요. 저를 좋아한다기엔 너무 잔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겠냐는 등 우리 엄마도 안 하던 잔소리를 하길래 결국 한 소리 했죠. 야,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 그건 좀 어려운데. 지금껏 나랑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너무 참아서 이제는 못 참을 것 같아. 나한테 잔소리하고 싶어서 좋아한다고 거짓말한 거지? 그렇지?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여기로 와. 이게 뭔데? 내가 오란다고 갈 것 같아? 안 오면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도도하게 가버리지 뭐예요? 저 자식이 나한테 고백을 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다가도 고백을 할 남자라기엔 태도가 너무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안 오면 후회할 거라는 말에 낚여서 결국 갔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가 별로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보기로 한 거죠. 그 친구가 말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까칠해 보이던 애가 턱시도라도 입고 나타나서 고백하면 기분이 묘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곳은 스터디 장소였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과 1등으로 들어온 앤데 1년 동안 흥청망청 놀다가 인생 날려먹을 뻔하네. 같이 스터디하던 친구들이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근데 1년을 날려먹었으면 지금은 우리보다 못할 것 같은데? 금방 따라잡을걸. 그때는 우리한테 도움이 꽤 될 거야. 투자라고 생각하자. 그 친구의 설득 덕에 저는 그 스터디 일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 소수정예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었더라고요. 그 모임 덕분에 저는 점차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다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어요. 그쯤 되자 그 동기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밥을 사겠다고 했죠. 내가 저녁 쏠게. 갑자기 왜? 너 내일 생일이잖아. 고맙기도 하고 해서. 싫어. 역시 넌 날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한때는 수석으로 입학한 애가 멍청하게 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스터디에도 들이고 잔소리해서 네 스트레스도 풀고 나중에 날 이용하려고 구슬린 거야. 그렇지? 맞지?
생일은 내일인데 왜 오늘 밥을 사냐고. 내일 사. 내일? 내일은 너도 같이 보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넌 네 생일에 시커먼 남자놈들이랑 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좋아하는 여자랑 오붓하게 보내는 걸 좋아할 것 같아? 사실 한동안 좋아한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그냥 저 친구도 마음이 변했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그 동기랑 사귀게 됐고 저는 검사가 됐고 그 친구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남편 집안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마트를 운영해서 자식을 키우셨는데 우리가 결혼할 즈음에는 아주버니 형님 부부가 마트를 물려받은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아주버니 부부가 운영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분위기가 바뀌자 장사가 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쾌활하고 리더십도 있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리더십에 끌려갔던 사람으로서 그제야 남편의 성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겠더라고요. 직업은 전혀 달랐지만 우리 부부는 아주버니 부부와 꽤 잘 지냈어요. 남편이 아주버니랑 사이가 워낙 좋았는데 형님도 성격이 화끈하셔서 저랑 잘 맞았거든요. 동서, 이거 가져다가 먹어. 형님, 저는 늘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동서랑 서방님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우리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는 변호사랑 검사라고 자랑하고 다녀. 그러니까 동서는 그냥 받아 먹어도 돼. 존재 자체로 나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 치, 형님도 참 검사가 뭐라고요. 아무튼 감사히 받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얼마 전에 한정식집에 갔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조만간 가족회식 한번 해요. 하여튼 내가 우리 동서 때문에 뭐냐? 문화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아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내가 이러니 우리 동서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저도 잘할게요, 더. 더 잘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만 해. 형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친언니가 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더라고요. 화기애애한 시댁 덕분에 결혼하고 제 삶은 행복이 배가 됐어요. 우리 남편한테 끌려오길 잘했다 싶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는 형님 부부와 더 끈끈해졌어요.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남편도 형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바빠서 야근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일이 좀 많아. 조금만 더 보고 가도 될까?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여보, 왜 그래? 형이랑 형수가 사고가 났어.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겉옷도 못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주버니와 형님은 돌아가신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뺑소니를 당한 것 같아. 신고도 지나가던 사람이 해줬대. 어떡해. 우리 부부는 엉엉 울었어요. 남은 조카도 불쌍하고 형님도 위독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부디 형님이라도 깨어나시길 바랐는데 결국 형님도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순간이었죠. 결국 두 분의 장례를 같이 진행했어요. 정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문객들조차 비통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위기였죠. 차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조카의 외삼촌에게 조카를 부탁하고 우리 부부가 빈소를 지켰는데 정말 그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너무 황망하고 원통했거든요. 사실 장례를 마친 뒤 며칠은 남편도 저도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카를 데리러 가지 못했는데
조카의 외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례까지 대신 치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례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카 하나 보는 것 정도는 더 해줘야 하는데 저희 집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요. 계속 일도 해야 하는데 조카를 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듣기로 두 분이 검사 변호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으실까 싶어서. 네, 그럼요. 저희가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죄송해요. 더 빨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못난 외삼촌이라 조카도 며칠 더 못 보내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빨리 연락 못 드린 게 죄송하죠. 그렇게 형님과 아주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린 조카는 우리 부부가 맡게 됐어요. 남편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부부가 따로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었지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카는 남편 옆도 아닌 꼭 제 옆에서만 자려고 했어요. 데리고 자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남편이 더 편할 법도 한데 무조건 제 옆에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쓰러워서 꼭 안아서 재우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엄마랑 같이 자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난다. 꿈에서 할머니를 보나보다 생각하며 잠들려던 순간 조카의 잠꼬대에 그만 맨몸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급한 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조카의 잠꼬대를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차량 번호가 02소. 막 잠이 들려던 차였는데 갑자기 조카가 차량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일단 저 혼자 경찰서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마침 담당 형사분이 오시더라고요. 검사님. 안 돼, 형사님. 늦은 밤인데도 계셨네요. 아예, 뺑소니범 잡아야죠. 안 그래도 그 뺑소니범이요. 혹시 단서가 나왔나요? 용의 차량이 살짝 추려지긴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요. 혹시 제가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겠어요? 늦은 밤인데. 괜찮아요. 그럼 같이 좀 볼게요. 형사님이랑 같이 용의 차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넘어가자 형사님이 야식을 사오시더라고요. 같이 드시죠.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볼게요. 검사님이 더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민망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검사님, 혹시 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사실 저희 조카가 얼마 전부터 계속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갑자기 할머님이요? 네. 돌아가신 할머니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나 봐요. 형사님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황당하시죠? 제가 이럴까봐 그냥 직접 찾아볼까 한 건데.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게 조카가 할머니한테 들은 차량 번호를 말했어요. 잠꼬대로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꿈에서 차량 번호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죠? 아니 검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럼 혹시 그 차량 번호를 뺑소니 차량 번호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차량 번호가 뭐라고요? 02소. 일단 적어놓고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또다시 용의 차량 검토가 시작됐어요.
야식이고 뭐고 모두 잊은 채 차량을 찾는데 어떤 형사님 한 분이 소리치시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뭐? 진짜 똑같은 번호가 있는데요? 형사님도 저도 놀랐어요. 정말로 용의 차량 중에 조카가 잠꼬대로 말한 차량이 있었어요. 일단 저 차 추적해봐. 아, 예. 형사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설마 정말 범인은 아니겠죠? 아, 설마요. 설마 싶다가도 만약 진짜라면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아, 여보, 휴대폰도 놓고 어딜 갔던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 당신 자길래. 행여 당신이 일어나 있었어도 승우 놓고 둘이 나갈 순 없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말해도 지금은 당신이 못 믿을 것 같은데. 뭔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 설명할게. 남편은 의아해하면서도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조카에게 밥을 먹이며 물어봤어요. 승우야, 혹시 꿈속에서 할머니 만났어? 응, 작은 엄마랑 자면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작은 엄마랑 같이 잘 때마다 할머니가 나타났어? 응, 작은 엄마가 꼭 안고 재워주면. 혹시 할머니가 무슨 번호를 알려주셨어? 응, 맨날 똑같은 번호. 그거 말고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그 번호를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한테 알려주라고 했어. 그래? 근데 왜 안 알려줬어? 이미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잠에서 깨면 기억이 안 나. 아, 그랬구나. 그럼 다행이네. 어젯밤에 작은 엄마가 그 번호 들었어. 정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조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런 조카가 짠했어요. 꿈에서 할머니 만나는 거 좋아? 응, 좋아. 엄마랑 아빠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승우 엄마랑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응,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도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한테 계속 전해질 거야. 진짜? 그럼? 그리고 며칠 뒤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검사님, 찾았습니다. 그 차량을 찾은 건가요? 예, 그 차량도 찾았고요. 일단은 체포해서 가는 중인데 범인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어서요. 그럼 증거가 더 필요하겠네요. 예, 남은 형사들이 증거도 더 찾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형사님과 통화를 마친 뒤 초조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일찍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조카가 시터 아주머니랑 놀고 있었어요. 조카는 저를 보더니 신이 나서 달려오더라고요. 작은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미안해. 작은 엄마가 맨날 너무 늦지? 원래 검사님은 바쁜 거랬어. 누가? 우리 엄마가. 맞아. 모두가 다 바쁘긴 한데 검사도 정말 바빠. 오늘은 안 바빴어? 오늘도 바빴는데 오늘은 우리 승우가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유치원 잘 갔다 왔어? 응.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작은 아빠도 일찍 온대. 진짜? 제가 남편에게도 좀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 부탁을 한 게 처음이라 그런지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은 뒤 조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제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보, 며칠 전 밤에 내가 휴대폰도 없이 밖에 나갔다 온 일 말이야. 할 말이 있어. 그런데 남편 안색이 영 어둡더라고요. 각오하고 있으니까 말해.
각오하고 있다니? 아내가 휴대폰도 없이 한밤중에 몰래 밖에 나갔다 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라고 모르겠어? 나 변호사잖아. 내가 비록 이혼 전담은 아니어도 다 듣는 얘기가 있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형이랑 형수님 돌아가시고 당신이 부담스러울 거 알아. 승우도 우리가 맡아야 할 상황이니 마음이 더 힘들겠지. 여보, 잠깐만.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듣자 하니까 당신 인기 좋다더라. 유부녀인 거 다 알면서도 남자 검사들이 은근히 잘 따른다며? 그거야 내가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은 동료인데 당연히 친하게 지내지. 잠깐, 그런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내가 밤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바람은 아니더라도 답답해서 누굴 만난 거라면.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다들 걱정하더라고. 당신이 갑자기 조카 양육까지 떠맡게 돼서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러다 번뜩 당신이 나 몰래 외출한 밤이 생각나는 거야. 혹시 그때 동료 검사랑 만나서 답답한 속내라도 털어놓은 건가 싶었어. 하필 승우가 당신하고만 자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힘든가 싶기도 하고. 여보, 잠깐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당신도 지금 아주버니랑 형수님 잃고 스트레스 상황인 거 알아. 근데 나는 승우가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말도 안 돼. 지금껏 애도 안 키워본 당신이 어떻게 안 힘들어? 가뜩이나 승우는 당신만 찾는데. 나는 우리 조카가 안쓰럽지. 당신도 알잖아. 형님이랑 나랑 사이 좋았던 거. 그럼 그 밤에는 왜 나갔던 건데? 진짜 어이가 없다. 하긴 만약 당신이 나처럼 휴대폰도 안 들고 한밤중에 나가서 몇 시간을 안 들어왔다고 하면 나라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나보다야 당신이 몇 배는 더 힘들지. 형을 잃은 거잖아. 물론 나도 힘들어. 형님을 언니처럼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또 조카를 돌보는 게 힘든 것도 맞아. 근데 나 그때 경찰서 갔다 왔어. 가서 아주버님이랑 형님 사건 담당하는 형사 만나고 왔어. 정확히는 형사들이랑 용의 차량도 확인하고 왔어. 용의 차량? 아니, 그 밤중에 갑자기? 자는데 준우가 잠꼬대로 차량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차량 번호라니? 설마 용의 차량 번호? 마치 할머니가 말해주는 것처럼 말했어. 그게 말이 돼?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일단 경찰서로 가서 용의 차량 중에 같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봤어. 설마 있었어? 나도 정말 안 믿기는데 있었어. 뭐? 당신도 안 믿기지? 나도 형사님들도 다 놀랐어. 근데 정말 같은 번호의 차량이 있더라고. 설마 범인 맞아? 오늘 체포는 했다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있나 봐. 진짜 어이가 없네. 일단 찾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준우가 꿈속에서 우리 엄마한테 들은 차량 번호가 용의 차량 중에 있었다. 조사도 필요하고 증거도 더 필요한데 일단 체포는 했대. 그럼 이 얘기 해주려고 일찍 오라고 한 거야? 당신 예상과 달리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뭔가 무서운 말을 할 것 같아서 겁먹었었어. 이를테면 준우를 다른 데 보내자든지. 날 뭘로 보고 진짜.
당신도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당분간이라도 준우를 외가 쪽에 보내자고 하거나 좀 쉬고 싶으니 나가서 지내겠다고 할 수도 있지. 여보, 우린 부부야. 똑같이 가족을 잃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준우만 두고 나가서 지낸다고? 나는 당신이 배로 더 힘들 줄 알았거든. 나야 친형의 가족 일이지만 당신한테는 적어도 친형제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나를 이렇게 몰라. 내가 아직도 보는 눈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던 대학생 같아? 형님 살아계실 때 늘 나한테 그러셨어. 나 아기 낳으면 형님이 키워준다고. 검사가 얼마나 바쁜데 애까지 키우냐면서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준다고 하셨던 분이야. 내가 그런 형님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할까 봐. 난 오히려 미안해. 준우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미안해. 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슬퍼하고 있었어. 당신이 시터 아주머니 뽑았잖아. 시터는 잘 뽑은 것 같아. 애도 진심으로 돌봐주는 것 같고. 사실 오래전에 첫째 아들을 사고로 잃으셨는데 그 후로 둘째, 셋째도 태어나 잘 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어린 아들을 잃은 뒤로 아이들만 보면 눈길이 가서 뒤늦게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셨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자식들이 말려서 보육교사까지는 못하고 시간제로 시터 일만 하고 계시는가 봐. 준을 보시더니 잘 돌볼 수 있다고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나는 그런 것도 몰랐네. 그분 얘기를 듣고 참 죄송한데 위로가 됐어.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 맞아. 나도 준우가 있어서 그나마 정신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요즘도 일하다가 불쑥 눈물도 나고 그래. 형님 생각나서. 이 시기쯤이면 형님이 지금 먹어야 제철이라면서 이것저것 챙겨서 보내주시곤 했는데 형님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 본인 일도 바쁘셨을 텐데 우리 먹을 것까지 다 챙겨서 보내시고. 맞아. 우리 형수님 정말 정이 많은 분이었는데. 좋은 데 가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야. 봤지? 내가 형님이랑 이렇게 사이가 깊었는데 나를 의심해? 내가 우리 준우를 귀찮아할까 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알았어. 대신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준우 잘 돌보자. 준우는 내 조카기도 하잖아. 당신이 자꾸 미안해하면 나도 섭섭해. 알았어. 고마워. 이제 남은 건 범인을 잡는 거네? 범인 잡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 것 같아. 그 사람이 범인이면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지금껏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도 우리 엄마가 꿈에 나타나 범인을 알려준 적은 없는데? 그건 나도 그런데 어머니가 준우한테 알려주신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당신이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준우가 보다니.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준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어머니가 계셨던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셨나 봐.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믿고 경찰서까지 갈 생각을 했어? 나는 못 그랬을 것 같아. 나도 솔직히 안 믿겼지. 그래서 형사한테 바로 번호는 못 말했어. 그냥 용의 차량을 추리고 있다길래 나도 같이 볼 수 있냐고만 물어봤지. 그래서 얼마나 본 거야? 3시간 넘게 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준우가 말한 차량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차가 있었다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나도 놀랐어. 일단 일치하는 차가 있다는 거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준우 꿈에 나타나서 범인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셨을까 싶고. 근데 뭐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체포됐다는 연락받고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고마워 여보. 갑자기? 나보다 더 내 일처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준우도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어서 그래. 내가 당신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는 건 오히려 당신보다 괜찮아서일지도 몰라. 당신이 나보다 괜찮아서? 나도 슬프지만 당신 말 맞다나 내 형제를 보낸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정신이 있는 거지. 어쩌면 당신은 준우 보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 혹시 눈치채고 있었어? 요즘 당신 평소보다 더 일에 매달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다 맡겨놓고 내가 찔려서 이상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그랬겠지. 근데 괜찮아. 괜찮다고? 응? 나는 준우 보는 거 좋아. 준우가 안쓰럽긴 하지만 내가 돌봐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 더 추슬러도 돼. 그동안은 내가 보고 있을게.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릴게.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더 신경 써야지.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눈에 익은 번호였어요. 바로 형사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형사님. 검사님, 증거도 나왔고 바로 앞에 자수도 받았습니다. 그 차량 주인이 범인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형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말씀해주신 차량 번호가 진짜 범인 번호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확실한 거죠? 예. 처음에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더니 증거 보고는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왜 그냥 갔대요? 너무 놀라서 아예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음주 상태였던 걸 파악하고 있어요. 네? 정황을 조사해보니까 술집에서 휘청거리며 나오는 게 CCTV에 찍혔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형사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죄송해져요. 돌아가신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앞에 앉은 남편을 보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그래? 그 사람 맞대?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말했어요. 맞대. 근데 나한테 왜 말을 못해? 그게 그 사람이 음주운전이었던 것 같대. 그랬으니 도망쳤겠지. 남편이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119라도 불러줬으면 좋았잖아. 자기 살겠다고 자기 때문에 사고 난 사람들이 모른 척한 거잖아. 그냥 쓰레기인 거지. 상종할 가치도 없는. 담담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화가 너무 나서 사람이 무섭게 조용해졌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그 사람은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준우지. 그렇긴 하지. 애가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면 너무 비통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 나도. 근데 나는 당신도 걱정이야. 나는 어른이잖아. 견뎌봐야지. 남편이 당장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여보, 그냥 울어. 그래도 돼.
나도 사고 나고 방치됐을 두 분 생각하면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 남편이 결국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분해. 너무 분해. 나도 그래. 그냥 막 울어.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도 그냥 울자 우리. 행여나 조카가 깰까봐 크게 울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결코 속이 후련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눈을 떴는데 조카가 없더라고요. 어머, 준우야! 조카가 저랑만 자려고 해서 같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거든요. 제 목소리에 남편도 잠이 깬 듯했어요. 여보, 왜 그래? 준우가 없어. 준우야! 놀라서 거실로 나가는데 준우가 멍하니 베란다에 서 있는 겁니다. 준우야, 너 거기서 뭐해? 준우야! 우리는 놀라서 준우에게 달려갔어요. 애 얼굴을 보는데 애가 아무 표정이 없더라고요. 준우야, 여기서 뭐해? 여보, 얘 자는 것 같은데? 어?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자? 봐봐, 눈은 뜨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 같잖아. 다시 보니 정말 눈은 뜨고 있는데 자는 사람처럼 멍하더라고요. 준우야? 아무리 불러도 조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안 하다가 다시 눕혀보자. 남편은 이내 조카를 안아서 다시 이불 위에 눕혔어요. 조금 뒤 조카가 다시 잠들더라고요. 우리는 새벽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수면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수면장애라면 몽유병. 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요즘 들어 생긴 걸 수도 있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잖아. 그제야 조카의 아픔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하긴 애가 해맑아 보여도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나한테도 그랬거든. 꿈에서 할머니 보는 거 좋다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다고. 그랬어? 근데도 그때는 범인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렸었어. 나도 그랬어. 아니야. 나라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여보, 우리 더는 자책하지 말자. 잘못한 건 그 뺑소니 범이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지금까지 당신이 준우까지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더 잘할게. 일단 내일 병원부터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조카부터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내가 혼자 가도 되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나도 궁금해. 그래도 그동안 당신이 준우 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앞으로도 같이 해야 할 일인데 뭘. 의사가 이런저런 상황을 들어보니 말했어요. 원인은 워낙 다양한데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스트레스도 큰 원인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 가지 더 특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죠?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면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수면의 질도 문제가 됐을 수 있겠네요. 잠을 아주 깊게 못 자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다 생활 환경도 바뀌었으니 내심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여보, 애가 불안했나 봐. 나도 생각을 못했어.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잠시만요, 두 분.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세요.
두 분 역시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죽음과 환경 변화를 겪고 계시잖아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요. 그렇다면 양육 경험도 없는 두 분이 조카를 기르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 두 분이 자책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 자체로도 아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은 다 표현하지 않을 뿐 다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떡해요.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미안해져요. 아이가 다행히 정말 좋은 작은 엄마를 만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일이 바빠서 애를 잘 못 챙겼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떻게든 아이 곁에 더 있어줘야 했는데. 여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해야 했어. 두 분의 생각이 맞긴 해요.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안정감을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 상황 자체가 아이에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 두 분이 뭘 잘못해서 생긴 증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간혹 또 목욕병 증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특수한 상황에서 생긴 증상인 만큼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조카의 진료를 마친 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휴직을 해야 할까 봐. 뭐? 그건 그래도 좀... 휴직 안 하면 준우를 돌볼 시간이 정말 없잖아. 나라도 휴직해서 준우를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애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라도. 여보, 그럼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맞지? 당신이 휴직하면 뭘 어쩔 건데? 애 밥이나 제대로 챙겨줄 수 있겠어?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 배워서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형님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으시고 정도 많은 분이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자식한테는 오죽 더 하셨겠어? 그래도 내가 더 엄마 같을 거야. 그러나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하더라고요. 당신은 검사잖아. 당신이 휴직 신청하면 바로 대체 인력을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검사들이 힘들어지잖아. 나는 휴직하면 바로 대체 가능하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어차피 나도 엄마 될 거잖아. 지금 준우한테 가장 필요한 건 엄마 아닐까? 내가 그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나도 아빠 될 거잖아. 그럼 내가 할게. 이번에는 내가 하는 게 맞아. 사실 남편이 로펌에서 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경력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눈치였어요. 결국 남편이 휴직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준우를 전담해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안 편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준우를 돌봐주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보, 나왔다. 치킨 사왔어. 고마워. 치맥이 너무 당긴다. 준우는? 신나게 놀고 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당신이 낮에 많이 놀아줘서 그런지 중간에 깨지도 않네. 목유병 증상도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맞아. 남편 몰골을 보는데 지친 전업주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혹시 선택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 그럼 나는 당신이 행복한 게 더 좋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안 행복하다는 뜻이 되는데? 아니, 나 엄청 행복해. 그래? 그럼 내가 당신 휴직한 동안 치맥은 무조건 쏜다? 여보, 당연하지. 그건 당신이 해줘야 해. 그렇게 남편은 반년 가까이 준우를 돌봤고 그 사이 뺑소니범의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당연한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 부부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보고 나오는데 남편도 표정이 무겁더라고요. 검사로서 판결 제대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가족 일은 어쩜 이렇게 속이 하나도 안 후련할까? 범인 잡았을 때부터 그랬어. 나도 물론 변호사로 승소해도 찜찜할 때도 있지만 이건 찜찜한 게 아니라 그냥 갑갑해.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우리 형이랑 형수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카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 맞다. 선배가 그러는데 천도제를 지내주라고 하던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게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의식이래. 사실 내가 조카가 몽유병이 생겼다고 말했거든. 그게 다 망자가 좋은 곳으로 못 가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었대? 선배 부인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몽유병이 생겼었는데 증상이 심했었나 봐. 사람이 늘 퀭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대. 그래서 하루는 바람이라도 씌워주려고 데리고 산에 갔다가 절이 있어서 들렀다는데 거기 스님이 어머니 천도제를 지내드리라고 하더래. 선배가 물어본 거야? 아니, 그냥 아내분이랑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더래.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이 어머니 같은데 잘 보내드려야 아내가 건강해진다고. 뭐야, 나 소름 끼쳐. 나는 당신이 준우한테서 차량 번호 들었다고 할 때보단 덜 소름 끼쳐. 하긴 우리도 진짜 신기했지. 사실 그 선배한테 그 얘기도 했더니 더 천도제를 권하더라고. 어쩌면 애한테도 먼저 간 가족들 영이 붙은 걸 수도 있다고. 애를 위해서라도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준우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입양 절차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잘 키울 일만 남았네. 응? 당신 덕분에. 복직하고 나니 안색이 아주 환해졌네. 아, 그게 솔직히 쉽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 아기 태어나면 당신이 육아휴직 한다며. 해야지. 당신이 원하면. 일단 지금은 준우만 신경 쓰자. 그렇게 조카의 건강회복을 위해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주버니와 형님보다도 우리 부부가 두 분을 잘 보내줄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같아요. 천도제를 지낸 뒤 조카의 상태는 나날이 더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에게는 둘째 아들도 생겼죠. 처음엔 작은엄마 작은아빠라고 부르던 조카도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그게 처음에는 아주버니 형님께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꿈에 아주버니 형님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나타나신 거예요. 동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를 동서 아들로 받아줘서. 동서 덕분에 우리도 편하게 가. 재수씨, 우리 준우 잘 부탁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지켜줄게요. 아가, 너에게 다 맡기고 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키우는 자식들이 다 너희 복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하마. 내 말 믿고 범인 잡은 거 기억하지? 내 말 꼭 기억하렴. 세 분이 나란히 서서는 편안한 얼굴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제가 우는 소리에 깨서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더라고요. 그나저나 다들 왜 당신 꿈에만 나타난 거야? 내 꿈에는 안 나타나고. 당신보다 내가 더 듬직한 거 아닐까? 아, 뭐? 나 섭섭하다. 내가 휴직까지 해서 애를 돌봤는데 우리 둘째도 내가 휴직해서 키우고. 중요한 건 세 분이 다 편안해 보였다는 거야. 남편은 종종 세 사람이 자기 꿈에 안 나타나는 걸 의아했지만 저는 그 또한 세 분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먼저 간 가족들이 남편 꿈에 나타났다가는 남편은 사흘 밤낮은 울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게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내 식구가 됐네요.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도 아들들은 저밖에 모릅니다. 늘 엄마 손을 잡고 걷고요. 가끔은 잘 때도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고 그래요. 요즘은 지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애들이 훌쩍 커서 저한테 안치되면 또 적적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품에 쏙 들어오는 지금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답니다.